지난번에 뭐 이렇게 건물에서의 뭐 에너지 절약 관계, 물론 요새 이제 특히 올해 가지고 경기가 하락함에 따라서 에너지 문제가 그렇게 부각되지 않는데요. 작년만 해도 이게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이 이게 전력 소모량보다도 이제 조금 이렇게 항상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여유가 모자란다고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 건물 에너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을 이렇게 뭐 다 못 쓰는 뭐 그런 정도의 이제 좀 침체기가 돼서 뭐 에너지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어쨌든 이 건물에서의 에너지는 그 건물 운영 경비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많은 개선이 주겠습니다. 이 서울시 청사를 보면은 이건 이제 공공기관이니까 뭐 이런저런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들을 시범적으로 많이 채용합니다. 여기 보면은 뭐 태양열, 지열, 신재생 이거는 하여튼 뭐 조금 지금 듣기는 너무 많이 뭐 이야기한다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어쨌든 지붕에 뭐 태양열 지별판 혹은 태양광 지별기, 태양열 지별판 하면은 열을 거기서 이제 뽑아내는 것이고 태양광 직광기 하면은 그것은 거기서 이제 주로 전력을 뽑아내는 거죠. 지금 이제 여기 서울시청은 태양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태양열 지별판이고 여기 보면은 또 요건 계량도지만은 여기 단면들을 보면은 뭐 각층이 있고 하지만 이 지하에 이렇게 뭐 이렇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지하에 파이프를 박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하수 뭐 여러분 다 알겠지만 지하수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죠. 즉 꼭 지하수가 아니더라도 지중 온도가 그렇습니다. 그랬으니까 이제 겨울에는 이 파이프로 물을 흘리면은 조금 따뜻해지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이 파이프로 이 지중해 묻혀 있는 파이프에 물을 흘리면은 여름에는 조금 시원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지열이용이라 합니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여기 보면은 우수, 중수 하는데 우수는 빗물이죠. 중수는 이게 여러분이 상수도 알죠, 하수도 알죠. 그럼 그 상하 중간에 있는 게 중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그러니까 뭐 상수도 아닌 것이 하수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주로 이제 하수나 폐수를 재활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폐수나 하수를 정수를 해가지고 이게 정수를 했다고 이제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화장실 청소용 이런 것으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렇게 정수했는 것을 중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빗물까지 해서 이 중수로 저장조에 큰 물탱크에 모아놨다가 화장실용으로 이제 쓰고 이제 이래 되면은 소위 수도 요금이 줄어들겠죠.
또 이게 중수 저장조라고 해서 밑에 이제 그 히트 펌프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건 또 뭐냐 하면은 이게 겨울에는 이게 뭐 정화했지만은 겨울에는 이게 조금 더 따뜻합니다. 이게 물을 모아 놓으면은 또 여름에는 조금 시원해요. 그래서 히트 펌프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렇게 열을 이렇게 낮은 온도의 열을 높은 데로 옮긴다 했죠. 그래서 이 중수 저장조를 히트 펌프의 열원으로 사용해서 냉난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 뭐 히트 펌프에 대해서는 다음 수업 시간에 훨씬 더 상세히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또 이제 건물도 요즘 이렇게 뭐 대형 아파트 단지 이런 데 보면은 자체 발전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수천 세대가 또 10개 있으면 뭐 수만 세대가 되겠죠. 하여튼 그렇게 대형 아파트 단지 같은 데서는 이제 열병합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요게 이제 지금 실제로 요게 적용되는 것이 은평 주거단지 이쪽에는 이런 시스템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엔진인데 가스 엔진을 써가지고 이제 물론 발전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터빈이 필요해요. 터빈이 훨씬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훨씬 고가이고 해서 이제 이게 그 엔진을 써서 엔진을 돌리면 하여튼 축동력은 나오겠죠. 그 축동력으로 이제 제너레이터 발전기를 돌린다면은 전력이 생산되고 그러면 엔진이니까 엔진 냉각수가 있겠죠. 그 냉각수가 뜨겁죠. 그래서 이제 거기 냉각수가 나와가지고 엔진 냉각수, 뜨거운 냉각수가 소위 이제 보일러의 역할을 좀 하는 거죠. 그래 되면은 전력도 생산하고 열도 생산한다 이런 의미에서 열병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이런 거 없이 외부에서 수열, 열을 난방열을 받고 급탕열을 받고 하면은 시설비는 덜 들겠죠. 그러나 이제 이게 보면은 소위 건설비는 늘지만은 이제 분양은 잘 된다 하는 것은 그 이제 거주자들의 어떤 그 매달 내는 사용료가 줄죠. 그래서 이제 분양은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건물 지하의 발전소라는 게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이건 이 장면을 보면은 이제 세계 최고의 빌딩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라는 빌딩인데 이런 이제 고층 빌딩에서는 설비가 굉장히 이제 어떤 건물이든 설비는 필요해요. 혈액과 말하자면 이 사람도 그렇잖아요. 혈액이 돌아야 되고 신경이 통해야 되죠. 어쨌든 키 큰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혈액이 필요한데 이제 고층이 되면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사용층별이 있죠. 이 건물 짓는데 아마 이 비용이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은
내가 알기로는 한 20조 원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간 건데, 우리 저 롯데 그 지금 짓는 뭐 제이롯데월드 그거 짓는데 예산이 뭐 3조 원 4조입니다. 실제로는 한 뭐 5, 6조 들겠죠. 조원 하면 하여튼 엄청나게 큰 돈인데, 이게 한 뭐 20조 원쯤 들어간 건데, 그래서 이런 소위 이제 지어놓고 그 공간을 이 사용료가 엄청나게 비싸겠죠. 그러니까 이걸 짓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소위 임대해 줄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도 여기 쭉 보면은 층별로 보면 이게 162층인데 뭐 기계실이라는 게 종종 있어요. 기계실, 여기 또 기계실, 여기도 기계실, 여기도 기계실, 여기도 기계실, 여기도 기계실. 이게 중간에 기계실이 왜 이렇게 많을까? 그걸 임대해 주면은 상당히 말하자면 큰 이득을 볼 텐데, 기계실이라고 하면은 소위 건물 운용하는데 이용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남한테 임대 주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층들을 왜 기계실로 쓸까요?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면은 뭐 지하를 좀 더 파서 뭐 지하 한 3, 4층에서 거기에 기계실을 다 두면은 여기에 육상에 있는 것은 다 임대 줄 수 있을 텐데, 물 때문에 있다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퍼올리기 위한 건 아닙니다. 퍼올리는 것은 액체 압력을 많이 주면 많이 올라가요. 그 펌프의 능력만 있으면은 이거는 높이가 이제 800m쯤 되는 건데, 층 하나를 보통 5m로 봅니다. 뭐 이제 낮은 건물은 이제 4m로도 보는데, 이게 160에 5 하면은 이게 5m 하면 이게 800m죠. 그러면 이제 800m의 물을 올릴 수는 있어요. 고압 펌프를 쓰면. 이게 이제 뭐 못 올려서 그런 게 아니고 내려오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잠수하는 것도 인간이 잠수할 수 있는 한계가 있죠. 보통 몇 미터로 가죠? 바다에? 최대 뭐 그렇겠지만 보통 엔간한 사람들은 그 근처는 못 가죠. 이게 소위 수압이라는 게 있죠. 수압,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물의 높이가 10m이면은 1기압이 더 걸립니다. 그건 알죠? 수두, 그 수온주로 해서는 76cm고 물 높이로 해서는 10m죠. 그렇죠? 1기압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물에서 물을 이제 퍼낼 때 소위 지상에 펌프를 두고 물을 끌어올릴 때 최대 10m밖에 못 올라오죠. 그렇죠? 그건 아마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텐데. 그게 왜 10m죠?
펌프는 미는 힘은 있는데 빨아당기는 것은 누가 밀어줘야지 그걸 펌프까지 올 수 있어요. 누가 밀어주느냐 하면은 우물이 있고 지상에 펌프가 있다면은 그 물은 차 밑에 있잖아. 소위 대기압이 그 물을 미는 거죠. 그 미니까 그 펌프 있는 쪽은 진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대기압이 진공으로 이렇게 밀어 올리다 보니까 물이 10m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대기압이 1기압밖에 안 되니까. 대기압이 2기압이라면 20m 올릴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800m죠. 800m에서도 화장실이 있고 샤워실이 있을 거예요. 그럼 800m에서 목욕물이 지상으로 내려가면은 파이프를 통해서 내려가야 되겠죠. 그럼 그게 압력이 얼마 될까요? 80바죠. 80바이면은 폭탄의 압력입니다. 그게. 보통 우리가 여기 요새 공사를 잘해서 잘 안 보이지만은 파이프들이 보이죠, 그죠? 쇠 파이프, 구리 파이프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보통 물 파이프라고 이제 하는 건데 그런 파이프들의 내압이 20기압입니다. 20기압 하면은 파이프가 터져요. 그래서 보통 안전율을 생각해서 그냥 10기압 이하로 사용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는 800m에서 내려오면 80기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파이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할 수 없이 160층에서는 150층 정도 해도 벌써 높이가 얼마예요? 10층 해도 5기압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보면은 설계를 150층과 그 다음에 130층 또 그 다음에 110층 대충 한 20층 간격으로 해서 기계실을 둡니다. 그럼 20층 하면은 100m죠. 100m 수도 파이프가 있으면은 그 제일 바닥의 압력은 10기압이죠. 그러니까 파이프가 견딜 수 있는 것이 안전하게 견딜 수 있는 것이 10기압 정도예요. 파이프 자체의 파손은 뭐 20기압까지 뭐 견딜 수 있다 하지만은 파이프만 아니죠. 거기 밸브도 달려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기구들이 달려 있죠. 그런 것들은 또 훨씬 약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이 비싼 임대 공간을 마다하고 할 수 없이 이 기계실이 여기에 20층마다 쭉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30층에서 사용한 물은 110층 쪽에 하수 저장소에서 한번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수가 내려옵니다. 물론 이거 이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고층 건물이 되면은 하여튼 이제 그 설비적인 문제에서도 이런 게 보면은 이제 이 비싼 공간에 주로 뭐 레스토랑 주고 사무시설 뭐 스카이로비 쭉 이런데 중간에 있는 기계실이 있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물의 공급을 위한 겁니다. 또 에너지 비용 같은 것도 이제 이 빌딩이 크면은 굉장히 이제 그
전력이라든지 가스 소모량이 이제 커지죠. 그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것은 뭐 1930년대 이제 세계 최고 높이였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뭐 하여튼 다시 또 이 뼈대만 빼고는 다 이제 교체하는 거죠. 그렇게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여튼 이게 뭐 창문, 보온, 강화, 뭐 환기, 조명, 뭐 냉난방 설비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이런 설비의 수명들이 최대 20년 정도입니다. 파이프도 20년 되면은 갈아 끼워야 돼요. 우리 여러분이 뭐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이런 데서도 건물의 소위 토목적인 구조물은 50년 이상 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한 20년 사용하면은 물이 다 새고 이런 누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설비 쪽은 한 20년 정도 수명을 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대형 오래된 건물 같은 데서는 설비를 주기적으로 이제 교체해 줘야 되죠. 또 이제 IBM 뭐 건물 같은 데서는 이게 서버에서 컴퓨터에서는 전력 사용이 전부 다 결국은 뭐로 바뀌어요? 전력이라는 에너지가 다 결국은 열로 바뀌죠. 그러니까 엄청난 열이 나오는데 그 열을 이제 제거를 시키기 위해서 가장 돈 안 드는 것이 자연 냉각이죠. 하여튼 우리 같이 하면은 뭐 창문 열어놓고 에어컨 컴퓨터 켜면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저런 건물에서는 뭐 몇 층 전체가 다 컴퓨터로 꽉 차 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창문 열어서 할 정도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이제 뭐 처음에 설계할 때는 냉동 계통을 많이 이제 사용했지만 그것도 전력을 많이 먹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한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바람에 의해서 냉각시키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생각해 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대형 회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지점 이런 것이 다 깔려 있죠. 그랬으니까 이런 데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제 자기 회사 모든 지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 경비를 줄이라. 이렇게 하면은 세계적으로도 큰 에너지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아까 나왔던 이제 초고층에서의 문제는 이게 내가 이야기했던 것은 압력 이야기입니다. 압력. 물의 압력도 이제 그렇지만은 또 이게 바람의 압력도 이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겨울에 빌딩에 이제 보통 10층 이상의 빌딩 이런데 들어가려고 그러면 문이 잘 안 열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또 문을 어떻게 해서 비집고 열면은 문 열자마자 바람이 들어가는 소리가 쉬 하고 날 거예요. 겨울엔 그래요. 그게 소위 연돌 현상, 우리말로 연돌하면 잘 몰라가도 꿀뚝 효과. 보통 꿀뚝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람이 연기가 빨리 올라가죠? 원리상으로. 그게 원리가 유치액학 원리거든요. 하여튼 우리가 여러분 유치액학 배운 게 다 그런데 이제 좀
이해하라고 이제 배운 건데 공기가 유체죠. 그래서 공기가 움직이는 거니까 이게 유체역학인데 왜 꿀뚝 효과가 일어날까? 혹은 또 꿀뚝에서는 왜 공기가 빨리 올라갈까? 그런 건 잘 생각 안 해봤어요. 모든 유체는 압력이 약한 쪽으로 흐르죠. 센 곳에서 그렇죠. 유체니까 그지. 한쪽 압력이 높으면은 압력이 낮은 쪽으로 흐르게 마련이죠. 오케이. 그 정도 하고 조금 있다가 이제 또 그 꿀뚝 효과라는 게 어떤 꿀뚝에서는 왜 그런 압력 차이가 생기는가를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뭐 이제 고층 건물이 되면은 이제 뭐 이렇게 바람 이것은 뭐 알겠죠. 스웨이 생기고 또 열 이것도 이제 온도 분포가 불균일하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죠. 또 방위별로 남향은 따뜻하지만은 북향은 차죠. 그럼 이게 보통 물질의 팽창 계수는 다 똑같은 물질을 사용했다면은 온도에 따라서 팽창량이 또 다르잖아. 그다음에 배관 유수 소음 문제 있고 뭐 이제 이게 뭐 테러, 피난 뭐 이렇게 피난 관계 이런 것도 아래쪽에서 불 났는데 제일 꼭대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방서한테 연락한다. 119에 연락한다. 그럼 119가 처리할 수 있는 높이가 얼마쯤 소방서 차가 와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높이가 얼마쯤 되겠어요? 20층 잘 안 될걸? 10층만 돼도 따뜻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일반 우리 주거용 아파트에서도 10층 이상 넘어가면은 자율적으로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외부에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높이면 높을수록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층마다 요 기계실이 있는 층마다 소화용 수를 준비해야 됩니다. 소화용 물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먹는 물도 준비해야 되고 하수도 거기 저장해야 되고 소화용 물도 비축해놔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방제용으로도 물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 변이 관계 이것도 이제 뜨거운 쪽하고 찬 쪽하고 항상 건물 내에 있을 테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변이까지는 이제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내진 설계 뭐 이 내진 설계라는 것은 뭐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최근에는 보니까 아주 무거운 그 추를 예를 들어서 여기 160층 같으면 한 100층 정도의 아주 무거운 추를 걸어놓고 그 추가 건물 흔들림을 소위 상쇄시키는 뭐 그런 방법도 쓰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기술이 계속 발전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제1롯데월드 짓는데 여기서도 이제 상당히 고급 기술들이 이제 필요하고 실제로 지금 짓고 있으니까
고급 설계 인력들이 동원되는데 결국은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기술로만은 이게 설계를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경험이 많은 외국 기술사에서 기본 설계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게 뭐 123층 하여튼 120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 제이 롯데월드 주위에서도 이 지열 에너지를 또 활용하게 되어 있고 지열 에너지 됐고 그래서 이게 뭐 2920RT급 지열 시스템 공사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저런 것들은 이제 법률적으로 하여튼 이런 대형 건물을 지을 때는 에너지 사용을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이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맞추기 위해서 이것은 뭐 이제 2920RT를 하면은 보통 여기에 요 에어컨이 요 천장에 하나 보이죠? 저런 에어컨이 한 2RT 정도입니다. 2RT니까 저런 거 1000개 정도. 그래서 이제 각 그 도시마다 하여튼 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에너지를 작게 쓰면서 또 자동으로 환경 문제도 해결하는 그런 이제 방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카고는 옥상 정원, 애네버는 뭐 전구를 바꾸고 암스테르담은 호수의 찬물을 이용해서 냉방을 하고 뉴욕은 조력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뉴욕은 이제 그 바다와 인접해 있으니까 조력 발전. 뭐 콜로라도 쪽에서는 뭐 단열 방화, 뭐 에어컨 뭐 교체 보조금, 뭐 온수 시스템, 베이징은 뭐 이렇게 철강 화학 공장 폐쇄,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도시 환경을 위해서도 에너지 쪽에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국마다 이제 여기 뭐 인증 제도 해가지고 이제 이게 그냥 민간한테 맡겨놓고 에너지 절약을 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을 많이 주겠다. 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상 주는 기준으로 해서 인증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증 제도에 맞으면은 하여튼 포상을 뭐 어떤 방법으로든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일본에는 카스피, 미국에는 리드, 영국에는 브리암 뭐 이런 식의 어떤 명칭으로서 건축물 인증 제도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여기 수많은 평가 항목들이 있는데 이런 이런 항목들의 평가를 다 거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증을 하는 거죠. 뭐 독일도 하여튼 패시브 하우스에서 절전형 주택. 그래서 하여튼 이제 태양광, 뭐 태양광 지별판, 단열, 뭐 그다음에 이 환기를 위해서 어차피 이제 사람이 거기 거주하려고 그러면은 건물을 밀폐시켜 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공기가 들어가 줘야 돼요. 그 다음에 공기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나가줘야 공기가 들어오죠. 그렇죠? 그냥 꽉 막아놓고 공기를 집어넣으면은 풍선같이 되겠지. 뭐 집이 풍선이 될 수가 없으니까 창문 다 닫아놓고 한쪽만 열고 바람이 들어오길 기다리면은 안 들어오죠. 반드시 저기 나갈 구멍을 만들어 줘야지 들어오죠.
그게 우리는 그런 원리를 뭐라고 하죠? 유체학에서는 연속의 원리를 하죠. 연속의 원리. 연속 방정식이라는 게 있죠, 그죠? 연속 방정식이 결국 뭐냐면 나가고 들어오고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들어오기만 하는 건 없고 나가기만 하는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는 보면은 이제 창문을 열고 공기를 들어오고 창문을 열어서 공기를 내보내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그냥 창문을 열면 여름에는 더운 바람 들어오지 겨울에는 찬바람 들어오지.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했나 하면은 외기를 지하로 보내요. 지하에 파이프가 아니고 물은 파이프라고 하지만 공기의 통로는 뭐라고 한다 했죠? 덕트라 합니다. 덕트. 그러니까 공기를 지하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가 지하에 이런 덕트 시스템을 통과하면서 따뜻해지겠죠. 겨울에는 그 공기가 여기 실내에 들어오면은 그냥 찬 공기가 들어온 것보다는 절약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독일에서는 이게 이제 단위 면적당 185kWh의 열량이 57 정도로 이제 줄었다 하니까 잘만 하면은 4분의 1 정도로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잘만 하면 하는 것이 굉장히 기술이 많아야 됩니다. 뭐 영국에서도 이제 이런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온갖 방법으로 빗물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또 하수 정화 장치, 빗물 저장소, 태양열 이건 있고 또 바람을 이용한 환풍구 해가지고 하여튼 환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송풍기를 사용하지 않고 즉 바람에 의해서 하여튼 이게 돌 수 있는 송풍기 가지고 환풍기 가지고 이제 하고 또 그다음에 열병합이라는 이야기도 또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무슨 등록세 면제라든지 이제 세제 혜택 이런 것도 이제 준다고 그러죠. 하여튼 그래서 이 여러 우리보다 선진국들도 하여튼 이렇게 명목상으로는 지구를 보호하자, CO2 발생량을 줄이자 이런 것도 있죠. 이제 그래서 하여튼 이게 녹색이 소위 그린 얼스겠죠. 하여튼 녹색으로 이제 가자 해서 이제 유턴한다는 게 이게 뭐냐면은 원래 선진국일수록 기술이 좋기 때문에 이런 기술로 이제 좀 저급 기술로는 못하는 어떤 이 방안 이런 것들을 법제화시킵니다. 그러면 뭐냐면 기술이 없는 곳에서는 그날에 수출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심하게 했다. 그것은 미국이 자기 나라의 이 환경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것을 당하는 쪽에서 생각하면은 당장 한국차가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쪽 기술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종종은 보면은 그런 방법으로 무역 장벽을 쌓기도 합니다. 선진국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호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이제 결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미국에서 에너지 스타라는 인증을 이제 그런 명목상으로는 자국의 어떤 뭐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환경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어느 이제 소위 지켜야 될 규범을 높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수출업체가 수출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도 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그 기술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살려면. 그래서 이게 이제 녹색 성장 시대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시대가 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뭐 항상 단골로 나오는 메뉴가 뭐 LED 조명 장치, 그다음에 뭐 단열, 뭐 우수 재활용, 환기, 뭐 단열 유리창, 뭐 연료 전지, 지력 발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력 발전은 사실은 저런 걸 이제 지하의 열을 이용해서 발전까지 한다는 것은 뭐 이제 아주 제한된 위치에서만 가능하죠. 아이슬란드에서는 화산이 하도 많아서 이제 저런 그 지열로 해서 발전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일반적으로 어떤 그 주거용 아파트나 이제 일반 가옥들이 있으면은 여기에 여기에 이제 제공되는 발전 이제 녹색 기술들이 그만큼 이제 뭐 12가지 있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이야기했는 것들을 쭉 다 이제 모은 것들입니다. 태양광, 풍력, 지열, 지중 덕트, 옥상 녹화, 뭐 빗물 이용, 자연 채광, 뭐 단열, 고성능 창호, 환기 시스템, LED 조명, 뭐 바닥 충격음 저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이제 최근에 짓는 그 공공주택, 아파트는 이런 기술들을 다 도입한다고 하고 있죠. 이제 이런 기술들을 이제 도입하는데 아이디어를 내고 그 실행을 하는 사람들이 다 기계공학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웠던 열 유체, 열 전달이 이런 기술에 다 이용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도 하여튼 이렇게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이게 뭐 친환경 주택 기준 성능 이런 걸 맞춰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강제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각 건설사에서도 이제 그게 따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건설사들 마크인데 뭐 힐스테이트, 레미안, 브루지오, 롯데캐슬, 아이파크, SK뷰, 어울림, 뭐 한라, 센트레빌, 자이, 뭐 샤프, 이 편한 세상, 꿈의 그림, 위브, 예가, 이쪽은 모르겠고 하여튼 이런 저 소위 아파트도 예전에는 그냥 뭐 GS건설 아파트, 뭐 현대건설 아파트 이렇게 하지만은 요즘은 이제 소위 브랜드가 다 붙어 있죠. 그래서 이제 브랜드가 붙는다는 것은 그 브랜드 하에서 여러 가지 기술을 이제 이용한다는 거죠.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 사마다 GS건설에서는 그린 스마트 자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그 패시브 액티브 뭐 친환경 스마트 기술들을 한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이제 그래서 뭐 일부는 하여튼 시행대가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소위 경비를 지불할 사람과 이런 건설회사들과의 거기 이제 소위 간에 그런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무조건 싸게만 하자 그러면 이런 기술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각사 보면은 뭐 대우건설은 그린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뭐 Geo Nature, R Recycle, E Energy Saving, E 또 Efficient and Natural Energy 해가지고 종류가 많죠. 이거 다 여기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수많은 그 조그만한 기술들을 이제 활용해서 이제 자기네 그 건물에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현대건설도 저에너지 건물 기술해서 또 뭐 하여튼 힐스테이트를 하는데 그린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여튼 그 에너지 관리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 대림 산업은 3리터 하우스라고 해서 뭐 이제 1평방미터당 1년에 3리터 연료만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3리터 하우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선포해 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건물을 이제 짓고 있다라고 합니다. 삼성은 그린 투몰로우라는 또 그런 명칭을 넣어 가지고 뭐 제로 에너지, 제로 에미션, 제로 그린 I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에너지 덜 쓰고 친환경으로 한다. 뭐 한화건설에서는 제로 에너지 솔라 하우스라고 해서 또 이렇게 모델을 내놓고 뭐 하여튼 그런 내용은 이제 비슷합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은 각 건설사의 이제 기계공학도가 건설 회사에 취업했다면은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절반은 플랜트 쪽으로 가 있고 건축 부분, 건축 본부에 이제 취업한 기계공학도들은 앞에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설비 쪽에 이제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플랜트 관련해서는 이제 플랜트에서 이만치 많은 소위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이만치 많은 그 전공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여기 보면은 뭐 에코노믹하고 뭐 메인터넌스, 뭐 헬스, 그거다가 뭐 전기, 토목, 환경, 기계 이런 식으로 다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10가지 기술 중에서 이 소위 HVAC 요것이 10가지 중에 한 가지 중요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의하는 것은 이 소위 플랜트 속에 공조냉동공학에 응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뭐 주로 이제 석유화학 공장인데 이런 데서는 뭐 하여튼 정유탑의 온도, 압력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줄여서 얼마치 절감할 수 있다. 뭐 히타를 또 뭐 히타를 통한 녹스 배출량을 줄여서 얼마 절감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공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에너지 절약은 원가하고도 직결되죠. 그래서 많은 그 에너지 쪽에 그 기술자들이 필요하고 주로 이제 그런 기술 한다는 것이 기계공학자들이 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설비 관련 이 학회나 협회는 한국에는 대한설비공학회가 있고
미국에는 이제 미국 공정학회가 아슈레라고 해요.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 Conditioning Engineers. 그래서 있고 플랜트 쪽은 뭐 한국 플랜트 학회가 있고 미국에는 AFP라고 해서 Facilities Association for Facilities Engineering 해서 이런 AFP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 하는 일은 주로 이제 공장의 운영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비 우리 과목 명칭이 이게 설비공학이죠. 그러니까 이게 설비공학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이제 분야를 포함하느냐. 물론 이 수업 시간에 여기서 이야기한 뭐 기초와 공기 조화와 냉동과 위생을 다 못해요. 그래서 뭐 내가 할 것은 여기 공기 조화 일부를 이제 하는 것인데 설비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범위인가를 조금 이렇게 개괄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설비공학 편람, 소위 설비공학에 관한 백과사전의 목차를 보면은 조금 이제 어떤 것들이 관련되나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유체역학, 연력학, 유체기계, 열전달, 그다음에 뭐 진동, 전기전자, 제어, 측정 이런 것이 들어가 있고 계획. 이제 계획이라고 그러면은 약간 건축적인 이야기 들어가 있습니다. 종합계획, 환경, 설비계획, 용량계획, 공간계획, 그다음에 경제, 시공계획, 지역계획 이런 식으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재료, 관, 밸브, 닥트, 판, 단열 재료, 도장하는 것은 페인팅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부식 방식. 그다음에 이제 이 공기 조화에서는 이 교실에도 보면은 이런 에어컨 실내기가 하나, 둘, 세 개 있죠. 이게 세 개만 달면 될지 10개를 달아야 될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뭔가 이제 세 개냐 네 개냐 하는 그게 합리적으로 정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열이 얼마나 이 방에서 제거시켜 줘야 되느냐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런 것들이 부하 계산이에요. 부하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이 방에 부하가 많으면은 이 에어컨 실내기를 더 많이 달아야 돼요. 그럼 부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부하 계산입니다. 그런데 난방 다르고 냉방 다르겠죠. 그래서 난방 부하, 뭐 이게 공기 조화 부하를 여기서는 냉방 부하로 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기상대하고도 잘 알아야 돼요. 겨울이 얼마나 추울 것이냐, 여름에 얼마나 더울 것이냐. 그런 것도 뭐 100년 만에 제일 추운 날 기준할 거냐, 그지? 작년에 제일 추운 날 기준할 거냐. 또 더운 것도 그렇잖아요. 더운 것도 뭐 50년 동안 제일 더운 날 기준할 거냐, 어떤 기준 할 거냐,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제일 더운 날에 이제 그 말하자면 더운 날도 100개가 이제 100시간이 있다면 5시간은 참아라, 이런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100시간 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95% 정도의 시간은 우리 기술적으로 커버하는데 나머지 5시간은 어쩔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5시간까지 다 커버하려고 그러면은 이 방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실내기가 한 20개 있어야 돼요.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면. 근데 만약 20개를 달아놨다 치면은 15개는 그냥 20년 만에 한 번 털 수 있는 정도다 이거지.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런 것들도 이제 이 부하 계산의 방법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난방 설비, 공기주화 요것은 이제 주로 여름에서는 그 냉방과 환기, 그다음에 공기청정, 유지관리. 유지관리에는 이게 뭐 TAB 해서 테스팅, 어저스팅 앤드 밸런싱 뭐 이런 것도 있고, 커미셔닝. 커미셔닝은 총괄 감독 이런 뜻입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기주화 응용에 들어가서는 뭐 특수 설비들, 교통, 신에너지 설비, 그다음에 냉동, 순수 이제 냉동기에 대해서는 냉동기 종류도 있고 냉동기에 각각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각각에 대해서도 각각 제조 기술이 다 있겠죠. 그다음에 냉동 응용에서는 운송 설비, 저온 설비, 특수 설비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아주 큰 것이 식품 냉동. 이런 것들은 아주 시장도 굉장히 크죠. 그다음에 위생 소방 환경인데, 위생이라는 것은 이게 급 배수 화장실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수, 급수, 급탕, 배수 통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배수는 뭐 여러분이 알겠지만은 통기라고 하면은 이게 공기를 통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파이프에서 물이 내려가려고 그러면 중간에 공기가 고여 있겠죠. 물이 항상 내려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공기가 차 있으면 물이 안 내려가죠. 그렇죠. 공기가 어디 나갈 때 있어야지 그 물이 내려갈 텐데, 공기를 빼주는 관을 통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배수관에는 통기관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배수관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이게 손목 굵기 같으면은 통기관의 굵기는 손가락보다 작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서비스 설비들, 호텔 하나 지면요, 호텔 안에 설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탁 설비가 아주 커야 돼요. 주방 설비도 아주 커야 돼요. 뭐 거기에 뭐 수영장도 있을 수 있고, 뭐 수족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 통틀어서 서비스 설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비 및 기구해서 뭐 하여튼 위생 기구, 뭐 어떤 화장실 기구가 좋으냐 뭐 그런 거, 수처리 설비, 소방 설비. 이 소방 설비는 이제 그 뭐 소방 방재 학과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어떤 대학에 보면 이제 전문대학 수준에서, 그런 데서는 이걸 이제 전문적으로 하겠지만은 크게 봐서는 설비공학에 포함됩니다. 소방도 결국은 알고 보면은 물 이야기, 공기 이야기. 그다음에 환경 오염 및 공해. 이게 뭐 폐기물 처리, 소음 진동, 실내 공기 오염, 대기 오염 이런 것까지가 다 포함됩니다. 좋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게 뭐 건물 에너지 절약이라는 게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은 잘 적용이 안 돼요. 적용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이게 그런 에너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이
이 설비 쪽인데 설비를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그 일을 할 때는 기계 설비 설계 사무소에서 기술사들을 둬서 이런 설비 전문 업종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업종을 영위하려고 그러면은 법률적으로 자격이 주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술사들이 하는데 이제 이런 기술사들이 다른 건축사라는 기술사 이런 것보다는 조금 이제 말하자면 차별을 겪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제도상 맹점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사는 발주자와 이제 독자적으로 계약할 수 있지만은 이 설비 전문 이 설계 사무소들은 이 발주자와 직접 계약하지 못하고 이 건축사 사무소의 하도급 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발주자가 갑이면 건축사 사무소가 을이고 고서 이 일을 받으니까 병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제도상으로 이제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조금 불리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 가지고 이 HVAC 기술의 응용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통틀어서 설비공학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설비공학의 범위가 굉장히 넓죠. 그래서 이제 그 히트 파이프라는 소리를 조금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히트 파이프가 어디에 응용되느냐? 이게 노트북 같은 것 냉각시키는 데는 히트 파이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트 파이프는 어떻게 생겼나 하면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파이프인데 요것이 히트 파이프입니다. 여기가 이제 방열기고 방열기는 따로 이제 붙여야 되지만은 파이프예요. 그냥 파이프인데 히트 파이프라고 해요. 안에는 어떻게 생겼나 하면은 이렇게 둥근 관인데 관 안에 소위 열을 옮길 수 있는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 같은 데 보면은 CPU에서는 대량의 열이 발생해요. 이제 CPU 등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그 팬 이제 우리 큰 컴퓨터 탁상용 말고 이게 뭐 사무용 컴퓨터에서는 이 팬 돌아가는 소리가 많이 나죠. 그런데 이게 노트북 같은 데서는 하여튼 비슷한 CPU를 쓰는데 팬은 없어요. 그럼 그 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래서 그 열을 잘 처리 못하면은 어떨 때는 노트북을 이렇게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 쓰다 보면은 노트북이 가버려. 간다는 것은 꺼진다 이거야. 그래서 왜 꺼졌나 이렇게 한참 보면은 뭐 CPU 온도 올라갔다든지 내부 온도 올라가서 뭐 그걸 장치가 망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CPU가 중지됐다 이런 시그널 뜰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히트 파이프는 이거 아무리 내가 설명해도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들고 왔는데 그냥 이게 눈으로 봐서는 파이프죠. 그러니까 이 히트 파이프는 이제 아주 이제 뭐 이렇게 보일러 같은 데서 쓰는 파이프예요. 굵은 거예요. 근데 아주 작은 파이프도 있습니다. 요것도 파이프죠. 요것도 히트 파이프입니다. 또 데스크탑 컴퓨터 같은 데 보면은 이 정도면 이게 뭐 그래픽 보드 좀 되죠. 뭐 하여튼 이렇게 무심히 봤지만은 여기에 히트 파이프가 있어요. 어떤 거겠어요? 이제 파이프 보이죠?
그렇죠? 요게 히트 파이프입니다. 히트 파이프 주위에 핀이 붙어 있죠. 핀이 붙어 있으면서 안에는 송풍까지 붙어 있죠. 그래서 이 냉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트 파이프는 응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나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설명을 큰 걸로 하면 좋겠죠. 이걸 안에 이제 열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에는 뭐가 들었냐 하면은 이거는 그냥 구리 파이프예요. 구리 파이프 안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이 뭘까요? 이런 거예요. 이 망이요. 윅. 아주 가느다란 금속으로 만든 망이요. 뭐 아마 여기 이 위에 밀가루를 올려놓고 이렇게 흔들면은 아주 작은 밀가루는 떨어질 수 있겠지. 그런 망입니다. 금속으로 된 망이에요. 요 망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돌돌 말아서 나는 집어넣으려면 잘 안 집어넣어. 이 안에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소위 이 망이 이 동관의 표면에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는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완전하게 물건이 되려고 그러면은 큰 거, 여기 있지. 이 안에는 액체를 물도 좋고 프레온도 좋고 하여튼 용도에 맞게끔 해서 액체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암모니아가 들어갈 수 있고. 그건 이제 몇 도에 작동하는 히트 펌프냐 따라 히트 파이프냐 따라서 안에 들어가는 냉매의 종류는 달라집니다. 그럼 이제 이것이 이제 작동을 어떻게 하느냐? 가느다란 거죠. 보통 이게 우리 식사용 젓가락 비슷하죠. 젓가락도 우리 젓가락도 이렇게 뜨거운 국 먹으면은 이렇게 은수저는 금방 뜨거워지죠. 그 은수저 뜨거워지는 것에 몇 배 빨리 뜨거워져요, 이게.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은수저는 뜨거운 국에 있던 고온이 내 손가락으로 상당히 빨리 전달되잖아, 그렇지? 그보다 더 빨리 전달된다는 것은 여기 있는 열이, 여기 뜨거운 열이 이쪽으로 아주 빨리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빨리 전달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쪽에 있으면 여기에는 뜨거운 곳이죠. 뜨거운 국이 있잖아. 그렇지? 그 뜨거운 곳에서는 안에 있는 암모니아라든지 냉매가 증발을 해요. 오케이? 증발한다면 아까 이게 뭐지? 망에 묻어있던 액체가 증발해 버리잖아. 그치? 이 부분에 있는 망만 말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쪽 부분 망에 묻어있던 액체는 그대로 있어요. 여기가 증발했으니까 말라버렸잖아.
그랬으니까 표면 장력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액체가 이쪽으로 계속 밀려와요. 여기는 말랐고 여기는 습하니까, 그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표면 장력에서 액체가 바깥에 표면을 통해서 표면의 위, 망을 통해서 이쪽으로 흐릅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는 증발해 있는 기체가 차 있죠. 속에는. 그렇죠? 그 기체가 이쪽에는 내가 손으로 쥐고 있죠. 젓가락이니까. 그죠? 그죠? 그러면은 내 체온 정도 되면은 그 전기가 아까 증발했잖아요. 그지? 그 전기가 여기에서는 응축이 돼요. 차니까. 말하자면 여기는 국국물이니까 70도. 내 손의 온도는 30도잖아. 그치? 그러니까 70도에서 증발했던 그 냉매는 여기 와서는 응축이 돼요. 그렇죠? 응축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열을 방출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결국 내 손에다가 열을 방출하는 거예요. 그럼 내 손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체는 여기서 이쪽으로 움직이고 기체는 이 관의 중심에서, 그렇죠? 여기서 이쪽으로 움직이고 액체는 관 표면을 통해서 여기서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계속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젓가락하고 다르죠. 그래서. 오케이. 시간이 많이 됐네. 네. 다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들고 와서 좀 더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끝.